저희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오랫동안 투병하시던 질환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참 금실이 좋으셨던 부부셨는데 제가 혼이 나자마자 시아버님이 심각한 병환을 앓기 시작하셔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시아버님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셨어요. 돌아가실 수밖에 없던 질병이란 걸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시아버님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니 너무나 괴롭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시어머님을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러 가고 풍경 좋은 곳에도 모시고 다니며 시어머님이 정말 가고 싶어 하시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정말 어렵게 구해드렸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 덕분인지 시어머님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시는 듯 했어요. 대신 정말 온종일 상황마다 전화를 주셔서 당신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뭘 드셨고 지금은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수시로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내주시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님은 딸이 없으세요. 무뚝뚝한 아들만 둘이고 며느리는 저 한 명이에요. 그런 이유로 제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심하신 시어머님을 조금 세심하게 챙겨드렸더니 마치 제가 당신의 딸이라고 착각하시는 듯 저희 친정 엄마보다도 더 제게 자주 전화 주시며 여러 가지를 공유하려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셔도 일일이 다 받을 순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프리랜서로 주로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업무를 할 때 시간의 자율성이 있거든요. 시어머님은 그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맞아요. 며느리가 하나니까 친정 어머니 시어머님을 굳이 나누지 않고 두 분께 똑같이 잘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건 불가능하다, 어렵다 말해도 제 나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었어요. 그럴 마음으로 시어머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고 마음을 헤아려 드린 것도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님께서 이런 제 노력과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꼭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고 아예 모르는 척 하신다면 제 입장에선 조금은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님은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비빔국수를 해주시겠다며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비빔국수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머님의 비빔국수가 정말 맛도 있기에 남편에게 이야기한 다음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는 시이모님과 시외삼촌도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만 계신 줄 알았다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비빔국수 맛있지 않니? 국수는 삶을 때 한 번에 많이 삶아서 양념도 한 방에 다 때려 넣고 비벼야 맛이 있거든. 그래서 오빠랑 동생도 불렀어. 괜찮지? 다들 외로운 사람들인데 같이 먹으면 좋잖아. 그렇지? 네, 그럼요. 괜찮아요. 같이 드세요. 그렇게 시외가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시며 이모님도 외삼촌도 혼자시든 어머님께 딸처럼 잘해줘서 고맙다고 매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 칭찬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그 말씀에 어머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싶어서 감사하게도 했고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맞게 되는 명절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한 달 전부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명절에 저희가 잠시 왔다가 친정에 가고 나면 그 남은 시간들이 너무나 외로울 것 같다고요. 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지만 막연히 뭔진 알 것 같았어요. 공허함을 뛰어넘은 알 수 없는 그 어떤 기분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있어 드리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친정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오해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도 아니고
제 남편을 남겨두라고 하는 말도 아니라고 그냥 절 딸같이 생각해서 어머님의 마음을 그냥 털어놓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 괜히 짠하고 이제 겨우 60살을 조금 넘긴 혼자 되신 어머님이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사돈은 좋으시겠다. 나랑 나이도 같은데 바깥 사돈 정정하셔서 앞으로 20년도 더 함께 하실 테니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나보다 11살이나 많지 않았니? 결혼해선 든든하고 의지가 많이 되어 좋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이렇게 훌쩍 떠나버려 너무 외롭기만 하네 말이죠. 어머님의 그 말씀에 남편은 담담한 척 아버지 돌아가실 줄 몰랐냐고 그래도 오래 버티다 가셨으니 자꾸 그런 말 하면서 마음으로 붙들고 있지 말고 앞으로 남은 어머님의 인생을 더 즐겁게 살 생각만 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엄마가 반찬을 좀 했다고 가지러 오라고 하기에 평일에 혼자 친정에 들어갔었습니다.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엄마가 명절에 언제쯤 올 예정이냐 하시기에 원래는 명절 당일 아침 먹고 넘어오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명절이 다가오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지 우리가 친정에 가고 혼자 남을 당신의 모습을 걱정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봐서 점심을 먹고 넘어오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의 그 말에 엄마가 너무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시며 그냥 점심까지 먹고 오라고 엄마는 평소에 잠깐씩이라도 절 보니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찬을 챙겨서 친정을 나서려는데 아빠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사돈댁은 명절에 차례 지내니? 아니요. 차례는 따로 지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괜찮으시다고 하면 명절에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지내시라고 해라. 아까 너랑 엄마랑 하는 얘기 들어보니 나라도 명절에 그렇게 혼자 있게 되면 너무 적적할 것 같아. 나이 먹고 혼자 있으면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일 뿐인 거고 너희가 불편하고 사돈이 불편하시다면 안 오셔도 되는데 너희가 그렇다고 명절에 우리 집을 안 올 순 없을 것이고 언제 떠나든 사돈이 적적해서 마음이 힘드실 것 같다면 우린 식구도 많은데 오셔서 시간 같이 보내면 적적하실 틈이 없지 않을까. 자식도 나눠 가진 사이인데 한 가족이나 매한 가지지 뭐. 아빠 어쩌나 봐. 아빠의 생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래도 저래도 괜찮았기에 남편에게 아빠의 제안을 이야기하니 정말 괜찮겠냐고. 어머님이 저희 본가에 가시면 저희 부모님께 불편하신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두 분이 괜찮다고 하셨다고. 매년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어머님이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맞는 명절이니 같이 힘이 되어드리자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어머님께도 아빠의 제안을 말씀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니? 그래, 내가 상견례 때 사돈을 보고 성격도 시원시원하셔서 정말 마음에 들었었거든. 역시나 우리 사돈들은 배려심도 깊으시게 민폐되지 않게 할 테니 사돈댁에서 같이 지내도록 할게. 다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명절에 외롭지 않게 되었네. 고마워 며느라. 정말 고맙다. 시간이 흘러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추석 연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였어요. 그렇다 보니 명절 앞으로 주말이 껴있어서 유독 명절 연휴가 길기도 했죠. 어머님은 명절 앞인 토요일에 전화를 하셔서는 나 지금 너희 집으로 가고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저희 집에요? 왜요 어머님? 명절이 아직... 거의 다 왔어. 올라갈 테니 문 열고 나와. 정확히 5분 뒤 초인종이 울립니다. 어머님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4박 5일을 지내려니 짐이 이 정도는 필요하더라고. 이만큼이라고 하십니다. 4박 5일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어머님은 저희 친정으로 언제 가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명절을 시작도 안 했다고 오늘은 주말이지 명절이 아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미 짐도 다 챙겨서 왔는데 혹시 다시 돌아가라는 거냐고 하시는데 너무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냥 가시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겨우 미망인이 된 지 3개월 되신 분인데 늘 빈집에 혼자 계시다. 사람들과 가족들과 같이 있는 날이라며 즐거워 오신 걸, 아니, 마음이 약해져 매몰차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주말을 지내셨고 월요일에 저희와 함께 저희 본가로 함께 가셨습니다. 평생 영업을 해오셨고 워낙에도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신 어머님이시다 보니 오랜만에 만난 저희 부모님에게도 마치 어제도 만난 것처럼 살갑게 하십니다. 아이고 사돈,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혼자인 제 걱정을 했더니 선뜻 이렇게 같이 명절을 보내자고 해주셨다고. 염치 없는 거 알지만 그냥 왔어요. 그래도 괜찮죠? 저도 양심은 있어서 사돈 댁에서 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따 저녁에 애들 집으로 넘어가려고요. 그래도 애들은 사돈 댁에서 하룻밤 재울 테니 제가 데려가려나 그런 걱정은 마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어머님의 표정은 한껏 밝아지고 오랜만에 만난 저희 부모님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니 갑자기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며 집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원래 운동이라고는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고 남편이 어머님의 건강 걱정에 산책이라도 하라고 하면 산책, 그런 것도 싫으시다고 그냥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던 분인데 뜬금없이 산책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위치한 친정의 환경에 주변을 둘러보고 싶어서 한 바퀴 돌아보시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도록 어머님이 들어오지 않으셔서 작은 동네이지만 혹시라도 산으로 올라가다가 길을 잃으셨나 싶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 남편과 찾으러 나갔더니 그새 저희 집 근처 바위에 앉아서 통화하고 계십니다. 어렴풋이 들어보니 이모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를 보더니 급히 전화를 끊으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전화도 안 받아 걱정이 되어 찾으러 온 거라고 하니 그냥 동네를 둘러보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통화를 오래 하신 건지 어머님이 앉아 계셨던 바위는 어머님의 체온으로 따뜻하기까지 했고 전화기를 대고 있던 귀는 새빨갛습니다. 엄마가 음식을 하자 당신께서도 거들어야 하나 싶어 자리를 비우신 것 같더군요. 눈치 빤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를 따라 다시 집으로 오셨고 저녁을 드시고는 저희 부모님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하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이서 화투를 종종 치곤 했는데 그것도 못 친 지 한참 되었다면서요. 어머님의 말씀에 저희 아빠가 그러면 재미삼아 100원짜리 한번 쳐보자고 하셨고 어머님은 돈이 오고 가야 재밌는 거라며 500원짜리를 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친정 부모님과 어머님, 이렇게 세 분의 고스톱은 처음엔 3점, 5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판이 이어졌습니다. 재미로 하는 것이기에 골을 할 수 있어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끊으며 다음 판으로 넘어가고 했어요. 그런데 한 30분 지났을까요? 어머님 패가 잘 붙자 갑자기 골을 연발하며 광까지 불러버리셨습니다. 분명 저희 부모님도 그럴 상황이 있어도 그냥 스톱을 하고 넘어갔는데 어머님은 눈이 한껏 커져서는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시며 계속 골을 불러버렸던 거예요. 보통 아빠는 양박, 엄마는 광박. 아무튼 금액이 재미삼아 하는 것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어머님은 줄 건 주셔야 재미가 있는 거라며 저희 부모님에게 그 돈을 다 받아내시고요. 어머님의 그런 모습에 당황한 남편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처음부터 500원을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 돈도 받지 말고 그만하라고 했고, 어머님이 왜 그러냐며 정색을 하자 저희 부모님께서 어머님이 이긴 건 이긴 거니 드릴 건 드리는 게 맞다고 하며 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판이 더 이어지자 남편이 어머니께 그만 저희 집으로 모셔드릴 테니 일어서시라 했는데, 한창 재미가 붙었는데 가라고 한다며 불만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서 남편이 그대로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내 돌아온 남편이 어머님이 돌려주셨다며 돈을 주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에게서 딴 돈을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돈은 남편이 오는 길에 찾아온 거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좋은 마음으로 명절을 함께 보내자고 한 건데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의 배려마저도 다 망쳐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고 바로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어머님이 혼자 저희 집에 계시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싸주신 명절 음식을 챙겨 집으로 갔고, 저는 집에 도착을 하곤 기가 막혔습니다. 글쎄, 저희 집에 시이모와 시외 삼촌이 와서는 어머님과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세 분은 아직 한밤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밤새 드셨는지 술병과 안주들이 널브러져 있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들의 머리카락까지. 이모님은 저희 부부 침대에, 어머님은 이번에 새로 산 저희 가죽 소파에, 외삼촌은 거실 바닥에서 제가 남편에게 프로포즈 선물로 받은 큰 곰인형을 베고 자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 거실을 보고 기절하지 않은 게 용할 정도였어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제가 나서려던 순간 남편이 먼저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엄마, 이모, 외삼촌, 지금 너희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저희 남편의 소리에 세 분은 깜짝 놀라 일어나셨네요. 허둥지둥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모와 외삼촌이 지금 저희 집에 계세요? 그게 어제 그렇게 집에 오니 나 혼자 또 너무 외롭더라고. 그래서 두 분을 부르신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나 혼자잖아. 전화해보니 다들 혼자 있다고 해서 내가 오라고 했지 뭐.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고 네가 이번에 샀다 돌 소파가 너무 괜찮아서 자랑을 했더니 다들 구경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 잠깐만 와서 보고 가라고 했다가 그만 출출해서 반주 사다가 이거저거 먹고 잠들어 버렸어. 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저 나름대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께 잘한다고 했고 배려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실수하셨어도 저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가세요. 당장 가세요. 이모도 외삼촌도 모두 돌아가세요. 예, 너 좀 너무 했지 않니? 어디 시댁 식구도 어려운 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니. 어머님 외롭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같이 지낼 동생도 오빠도 있는데 왜 외롭다고 한 거예요? 뭐? 어머님이 사별이긴 하지만 두 분은 이혼하시고 다들 혼자인데 앞으로 세 분이 명절 보내고 생신 서로 챙겨드리고 하면서 우정을 계속 쌓으시면 되겠네요. 전 앞으로 어머님도 시댁 식구들도 챙길 일은 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하시고요. 가세요. 모두 당장 나가세요. 너무 화가 나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어른들이 어른답지 않게 행동을 하니 제가 어른으로 대우를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세 분은 저희 집에서 쫓겨나셨고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하며 집을 모두 치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어머님의 연락처는 모두 차단을 하고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설에도 남편이 명절 당일에 혼자 잠시 어머니께 다녀왔을 뿐이고 저는 명절 시작부터 친정으로 갔습니다.
얼마 전 집으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보낸 사람이 적혀 있지 않았고는 저에게 대체 누가 보낸 편지인가 싶어서 뜯어보니 어머니가 보낸 편지더라고요. 저와 통화도 문자도 되지 않고 남편에게 말해봐야 제게 전달도 하지 않으니 답답하셨는지 편지를 다 보내셨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지난 1년간 반성을 많이 하셨다고,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테니 이번 명절에 얼굴을 보자고 시댁을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오는 남편에게 어머님의 편지를 건네며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주셨지만 난 아직 어머님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냥 내가 이 편지를 못 본 것으로 아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당신 먼저 보고 난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무례를 사과도 하지 않은데 제게는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거냐고 했었는데 이제와 편지 한 장으로 제가 용서를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저에게 적당히 하지 어른들에게 너무한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동안 이런 마음이 풀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가족은 가난합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가난한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한평생을 일만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드문드문 나는 어렸을 적 기억을 꺼내어 보자면 단칸방에서 아빠와 엄마, 나, 그리고 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초등학생 때까지 살았는데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삼촌들과 고모들이 돌아가며 와서는 아빠에게 각종 핑계로 돈을 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돈 없다고, 그날 번 일당은 제 먹을 걸 살 돈이고 다음날 먹을 음식을 살 돈이라고 했지만 삼촌들과 고모들은 각종 진상을 부리며 결국엔 1,000원이라도 뜯어가곤 했었죠. 그렇게 삼촌과 고모들이 가면 우리 집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의 끝엔 언제나 아빠와 엄마의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그럴만 하지 않나요? 어린 우리랑 먹고 살아보겠다고 두 분이서 맞벌이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허구한 날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와서 돈을 뜯어가는 바람에 정작 우리는 단칸방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종종 와서 난장을 피우는 큰 삼촌 때문에 집주인이 당장에 방을 빼라고 해서 한겨울에 그 길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길 몇 해. 그렇게 제멋대로 살고 사고뭉치. 삼촌들과 고모들이었지만 지엄이도 제 짝이 있다는 말처럼 때가 되니 다들 결혼을 하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삼촌 둘과 고모 셋이 결혼할 때도 저희 아빠가 쌈짓돈을 꺼내어 단 얼마라도 못해주며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장남을 최고로 생각하면서도 집안을 책임질 자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셨잖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삼촌 장가 간다고 저희 아빠에게도 돈 내놓으라고 하고 큰 고모 시집 간다고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했지만 결국엔 그 돈들을 어떻게든 마련하여 동생 5을 모두 결혼시켜 주었죠. 그럴 때마다 엄마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우리는 새 옷, 새 신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할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예전도 아니지만 집성촌에 위치해 있던 친가의 특성상 두 분 다 주무시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요즘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상여와 상여, 가마꾼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좀 되실까요? 아무튼 두 분의 장례 때 저희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만만한 일이다 보니 음식 장만이며 문상객 접대며 물론 고모들 한다곤 해도 엄마를 중심으로 돌아갔거든요. 아빠도 상주로 문상객들을 맞이하느라 슬플 새도 없이 고생하셨고요.
두 번의 장례에 들어온 조의금은 아빠의 주도 아래 6형제가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누가 더 덜할 것도 없이 부모님을 여인 슬픈 마음 매한가지이니 조의금은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자며 그리하셨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할머니 앞으로 남아있던 논과 밭 그리고 낫긴 했지만 본가를 정리해서 나눌 것 같다며 바쁜 와중에도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계시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다 보니 글쎄 논과 밭은 그 사이 모두 팔아서 삼촌들과 고모에게 다 나눠줘 갖고 집은 당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적어 늘 마음이 미안하다며 막내 고모에게 명예 변경을 해준 뒤라고 하더군요. 요즘 같으면 어렵지 않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도 받고 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뭔가 막연히 어렵고 변호사 사무실 자체가 쉽게 가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곳에 뛰어다니고 몇 년에 걸쳐가며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고 당장 중고등학생인 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르치기도 바쁘다며 먹고 살 걱정에 코가 땅에 박힐 상황에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금액이 넓지 않은 논밭이었지만 삼촌도 고모들 그 돈들이 바탕이 되어 우리보다 더 나은 집에 살고 있었고 고모들 고모부 덕으로 큰 걱정 없이 살았고 삼촌들도 결국엔 다들 제 밥벌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우리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미안해하며 사셨습니다. 당신이 칼같이 하지 못해 우리 가족이 힘들게 살게 되었다며 한 번씩 술 취해 집에 오실 때면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죄인이라는 말씀을 되풀이하곤 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전문대를 졸업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학자금 대출을 갚고 최소한의 용돈만 쓰며 모은 돈을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살같이 살아오신 엄마를 믿었으니까요. 엄마는 저와 동생이 드리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셨어요. 열심히 일하며 벌길 몇 년, 저희는 방 2칸짜리 월세 집에서 방 3칸짜리 빌라의 전세로 이사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던 날 저희 가족은 정말 세상 모든 걸 얻은 것처럼 행복했었습니다. 이사 날 저는 퇴근길에 케이크를 사들고 갔고 그날 저녁 모인 우리 가족은 짐 정리가 되지 않아 어수선한 거실 한복판에 신문지를 깔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고 케이크에 불을 켜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날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 가고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조금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아빠가 없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자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시고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디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마음의 병인 듯 했어요. 저희 자매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살펴주기 위해서 번갈아 가면서 휴가도 내어가며 엄마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병세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는 것도 있었고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시며 이상한 생각도 하는 것 같아 엄마를 혼자 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공무원이었던 동생에게 휴직을 하고 엄마를 좀 보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투잡세리 잡을 해서라도 돈은 더 벌어보겠다고 아빠도 그렇게 보내야만 했는데 엄마도 갑자기 보내게 될까봐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모든 상황들은 현실이었습니다. 넷이서 벌던 우리 집이었는데 저 혼자 번 돈으로 나가야 하는 지출들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넷이서 벌면서도 한 번도 여유롭게 살아본 적 없었지만 제가 철든 일에 가장 힘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는 엄마가 혹시라도 마음의 병이 아니라 정말 어디가 아프신 거면 어떡하나 싶어 이 병원 저 병원 엄마를 데리고 검사를 받으러 다니다 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액이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었고 수많은 고민 끝에 큰 삼촌, 그러니까 첫째 작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나 날라리 같았는데 작지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도 한 채 갖고 계시고 저희보다 상황들이 나은 것 같았어요. 첫째 작은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시더니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살림꾼이 돈도 부족한데 저희를 도울 돈은 더더욱 없다며 그만 가 보라고 하더군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단단히 각오하고 갔던 만큼 그냥 돌아갈 순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부탁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요. 엄마가 아픈 게 나을 때까지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지난 날들 생각 안 나세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툭하면 저희 집에 오셔서 아빠에게 용돈 타가고 사고 친 거 수습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실 때도 저희 아빠가 큰 도움 주셨잖아요. 그때 그 세월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달에 20만 원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아프신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염치 없지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 이야기를 듣던 작은아버지는 아빠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이 아니냐고, 남인 우리 엄마를 위해 왜 당신이 도와줘야 하냐며 볼 일 없다고 그만 가라고 하며 절 내쫓으시고요. 그리고 둘째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에게 모두 이야기했는지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철저히 친가 식구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면 외가 식구에게 도움을 받지 그랬냐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엄마는 고하십니다. 전쟁통에 태어난 엄마는 기억 속에 가족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전쟁 중에 고아가 되지 않았나 싶었고 그나마 다행히도 누군가 고아원으로 걷어주셔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신 거죠. 아무튼 그런 이유로 외가 쪽으로는 식구가 없었어요.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우리는 좌절을 한 게 아니라 더욱 독해졌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지만 동생이 있었으니 의지가 되었고 엄마가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행히도 제 나이 28살이 되던 해부터 마음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집안일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시더군요. 당시 만나던 사람 있긴 했는데 제 상황들로 청혼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나라 대기업 휴대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가 휴대폰 산업이 막 성장하고 있을 때였고 그로 인해 늘어나는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없었던 사장님께서 제 남편에게 사업체 하나 내서 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사장님은 지금도 벅차게 사업을 더 확장하게 무모한 것 같고 자신보다 의욕도 일손도 빠른 제 남편에게 사업장을 하나 내면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을 빼고 나머지 물량은 저희 남편에게 떼어주겠다고 하셨더라고요. 남편 의사가 가장 중요해 물어보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공장과 기계만 있으면 되었기에 모아둔 돈의 대출을 받아 사장님의 공장 근처에 우리도 공장을 얻었고 그렇게 운이 좋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가 초창기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절이었는데 이후 휴대폰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남편의 일도 초호황을 맞았고 작은 공장 한 칸에서 시작한 남편의 사업은 점점 몸집을 불리게 되었고 지금은 생산 공장 3동을 갖고 있을 만큼 성장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며
제부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부는 본부장으로 저희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 집의 상황은 많이 여유를 갖게 되었고 엄마는 저희 집과 같은 단지 안에 모시고 매일 들여다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다행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많이 밝아지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단지의 노인정에서 가는 계절별 여행도 다니시며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둘째, 고모라고 하더라고요. 그간 친가 식구들로 모두 연을 끊고 지냈는데 갑자기 기억 저편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고모에게 뜬금없이 무슨 일이냐고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 내 안부가 우리 엄마의 안부가 궁금할 리 없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 아내 소식은 건너 들어 알고 있다. 잘 산다며. 제 소식이요? 제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는데요? 아, 큰 오빠 딸이 SNS를 통해서 내 소식을 알게 되었나 보더라. 너 좋은 집 산다는데 큰 새언니도 건강하시지요? 갑자기 연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본론만 이야기하세요. 성질머리는 지 엄마 꼭 닮았네. 본론만 말씀하시라고요. 아니, 작은 오빠가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이 생긴 것 같아. 도와달라는데 다들 자기 가족들 챙기기도 벅찬데 오빠를 도울 형편이 안 되어서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리 잘 산다고 하길래 염치 없이 전화해봤어. 너희 삼성이랑 일한다며. 그러면 수금은 꼬박꼬박 잘 될 테니 떼돈 번 거 아니니? 내 동생네도 네가 거뒀다며. 아무튼 그래. 그런 건 다 됐고 네, 작은아버지 도와줘. 당장 막아야 할 돈이 최소 7억이라는데 너희 별로 타격 없지 않니? 우선은 급한 불만 좀 꺼주고 작은 오빠도 양심은 있는 거니까. 남은 건 오빠 보고 좀 알아서 하라고 할게. 이후엔 네 남편 회사에 일자리 하나만 주면 좋을 것 같고. 둘째 고모가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하나 싶더군요. 그래서 고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건 알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말들은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 아빠랑 엄마가 방 한 칸 방 살면서 작은아버지들이 부모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우리 어려울 때 모두 모른 척 했어요. 할머니, 밭이며 논이며 집이며 자기들끼리 다 나눠 가져놓고 어떻게 낯짝 들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왜요? 제 집 앞에도 찾아올게요. 올 테면 와봐요. 만나는 그날 손톱을 10cm는 기르고 나가서 누가 오든 그 얼굴 다 핥혀서 다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 오세요. 오시라고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그땐 우리도 다 어려웠으니까 그랬지. 우리가 가장 어려웠거든요. 작은아버지들이 고모들 아파트 살 때 우리는 낡은 빌라 전셋집, 그러면서도 월세집 벗어났다고 행복해하던 우리라고요. 우리 엄마 우울증 걸려 혹여라도 나쁜 생각할까봐 동생마저 휴직하고 저 혼자 일하면서 살 때 너무 어려워서 부탁 좀 했더니 다 외면했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이라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다 외면했잖아요. 그때 면전에서 쫓겨나고 무시하고 거절한 게 첫째 작은아버지인데 제가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나요? 왜 그렇게 고집하니?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 그땐 다들 사정이 있었다니까.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우리는 뭐 공장 그냥 돌려요? 잉여 자금이 있다 한들 법인 재산이니 우리가 건드리지도 못할 뿐더러 남편이 사장이라고 해도 정해진 월급 받아오고 우리도 어쩌지 못해요. 그리고 낙하산 채용이 그건 인사과에서 할 일이니 이력서를 넣든 알아서 하시라고 해요. 남편 회사에서 채용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저도 모르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너 진짜 냉정하다. 아무리 그래봐야 다 너희 아빠 형제들이냐. 부정하고 싶어도 한 핏줄이라고.
그 대단한 핏줄이라고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참 더러운 피를 가졌네요. 더러워. 너무 더러워. 더러운 피라 더욱 부정할 테니 그렇게 아시고 이 번호는 오늘로 차단하고 앞으로는 아는 번호 아니면 절대 안 받을 테니 괜히 애쓰지 마세요. 새 나이를 먹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추억이나 지난 일들 생각도 못하고 다 늙어서 조카한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추잡해. 진짜 추잡하다.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는 순간 고모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더 이상 의미 없는 대화를 할 필요 없었기에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과 동생에게 벌어진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라도 우리를 사람이라며 취업 청탁이나 협박을 하는 등 전화나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난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과거 우리 모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에 알겠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동생은 제 얘기에 크게 우려를 하며 자신에게도 연락이 오면 어떡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 친가 식구들에게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당분간 긴장의 끈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아빠가 그들 때문에 어떤 삶을 살다 가셨는데 정말 단 하나도 느끼지 못한 인간답지 않은 그 사람들과 절대 다시는 엮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